마지막인데요. 제5부입니다. 5부는 5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병의 기세가 갑자기 수그러들 것을 예상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은 선뜻 기뻐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해방에 대한 욕망이 강해진 만큼 신중함 또한 배우게 되어 전염병이 조만간 끝날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더 익숙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실을 언급했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희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나머지 일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패스트 환자가 새로 생겨도 통계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에 비하면 별 의미가 없었다. 드러내고 말하진 않아도 누구나 건강한 시절을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났다. 그 중 하나로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패스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시 구체화될 것인가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사람들은 과거에 누렸던 편의가 단번에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건설보다 파괴가 훨씬 쉽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식량 보급이 좀 개선되면 가장 절박한 걱정거리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도 그 아래에서는 무절제한 희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왔고 우리 시민들도 때때로 그 사실을 깨닫고는 어쨌든 당장 내일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서둘러 말하곤 했다. 실제로 패스트가 당장 그 다음날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더 빨리 악화되고 있었다. 1월 초순에는 추위가 이례적으로 약화되고 있었다. 1월 초순에는 추위가 이례적으로 맹위를 떨쳐서 도시 위의 하늘이 투명하게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만큼 하늘이 새파랗던 적은 없었다. 얼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던 찬란한 하늘에서 며칠 동안 끊임없이 빛이 쏟아져 도시 전체에 넘쳐 흘렀다. 깨끗해진 대기 속에서 패스트는 3주 연속 계속 추락하면서 완전히 지쳐버린 듯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패스트는 수개월 동안 축적한 힘을 며칠 만에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그랑의 경우나 리웨에게 왔던 그 처녀 환자의 경우처럼 안성맞춤이든 먹잇감을 놓친다든지 어떤 동네에서는 2, 3일간 병세가 악화되는가 하면 또 다른 동네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월요일에는 희생자를 부쩍 늘렸다가 수요일에는 거의 대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시기였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거나 서두르는 것을 보면 패스트는 마치 신경질과 무기력증으로 붕괴되는 것 같았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과 더불어 자기 힘의 바탕이었던 극단적인 수학적 효율성마저 상실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카스텔의 혈청도 갑자기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다. 의사들이 취하는 조치도 전에는 효과가 전혀 없더니 갑자기 확실하게 효과를 보이는 듯 했다. 이번에는 패스트가 궁지에 몰리고 갑자기 힘이 약해지면서 그때까지 패스트에 저항하던 무딘무기의 힘이 더해진 것 같았다. 다만 가끔 병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악화돼서 완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환자 서너 명의 목숨을 앗아가곤 했다. 그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 가득한 희망 속에서 살해된 사람들이었다. 격리 수용소에서 나온 오통 검사가 그런 경우였는데 그에 대해 타루는 운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사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검사의 삶을 두고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모든 전선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도청의 공식 발표만 봐도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은근히 희망만 주더니 이제는 대중이 믿고 있는 바 승리가 확실하며 병이 진지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까지 했다. 사실 그것을 승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패스트가 왔을 때처럼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어제까지 효과가 없다가 오늘은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병에 대한 대응 전략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병이 자신의 힘을 소진했거나 아니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물러가는 느낌이 들었다. 말하자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리는 낮에는 여전히 조용했고 저녁이면 왜 두 차례의 목도리를 두른 군정으로 넘쳐났다. 극장과 카페도 전과 마찬가지로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때때로 미소 짓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거리에서 웃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몇 달 전부터 그 도시를 뒤덮고 있던 어두운 베일에 이제 막 틈이 하나 생겼고 월요일마다 라디오 보도를 통해 그 틈이 커지고 있으며 마침내 숨을 쉬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안도감은 아직 솔직하게 표현되지 않은 지극히 소극적인 안도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기차가 떠났다든가 배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운행이 다시 허용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했겠지만 1월 중순경에는 그런 발표를 들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분명 이런 변화가 대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향한 도정에서 거대한 진전을 성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주민들에게 희망이 가능해진 바로 그 순간부터 패스트의 실질적 지배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1월 내내 우리 시민들이 모순된 반응을 보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흥분 상태와 의기소침한 상태를 번갈아가며 겪었다. 그러므로 통계 수치가 가장 희망이었던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탈출 시도가 몇 건 있었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탈출 시도 때문에 당국은 크게 놀랐고 그 시도들이 대부분 성공했기 때문에 경비 초소에서도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은 사실은 감정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 때문에 심각한 회의에 빠졌고 그 회의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희망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패스트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패스트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건의 흐름에 뒤처져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특히 그때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살아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유폐 생활을 하며 시리에 빠져 있다가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자 흥분되고 초조한 마음에 불이 붙었는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리던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여러 달 동안 감금과 유배를 겪으면서도 변변치 않으나마 끈기 있게 기다리며 참아왔는데 그렇게 희망이 생기자마자 공포나 절망에도 끄떡하지 않던 태도가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 패스트의 보조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패스트보다 앞서려고 미친 듯이 서둘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낙관적인 징조가 몇 가지 나타났다. 물가가 현저히 하락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현상은 쉽게 설명할 수 없었다. 곤란한 상황은 변함없었고 검역 절차도 시의 출입문에서 계속되고 있었으며 식량 보급도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다. 그런 동향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으로 마치 패스트가 쇠퇴하면서 여기저기에 반향을 일으키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전에는 집단 생활을 하다가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지내야 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낙관주의가 퍼지기 시작했다. 시내에 있는 수도원 2곳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공동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텅 비어있던 병영으로 군인들이 다시 집결했다. 그들은 정상적인 주둔 생활로 복귀했다. 그런 것은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징조들이었다. 1월 25일까지 주민들은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런 흥분 속에서 지냈다. 그 주에 이르자 통계 수치가 매우 낮아져서 도청에서는 의사협회의 자문을 거쳐 질병이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공식 발표문에는 시민들도 기꺼이 동의하겠지만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시의 출입문을 향후 2주일 동안 계속 폐쇄할 것이며 예방조치도 한 달간 더 유지될 거라고 덧붙였다. 그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재발 징후가 보이면 현상 유지는 계속되며 조치를 그 이상으로 연장할 거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추가 항목을 형식적인 문구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1월 25일 저녁에는 즐겁고 흥분된 분위기가 도시를 가득 채웠다. 도민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도지사도 이전처럼 등화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차고 맑은 하늘 아래 불 켜진 거리로 시민들이 떠들썩하게 웃으며 무리를 지어 쏟아져 나왔다. 물론 거창이 닫힌 집들도 많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며 보낸 그 밤을 침묵 속에서 보낸 가정도 많았다. 그러나 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른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침내 사라졌기 때문에, 또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더 이상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 순간에도 병원에서 패스트와 싸우는 환자가 있는 가족, 예방격리소나 자기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끝난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재앙이 끝나기를 바라는 가족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었다. 그런 가족들도 분명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희망을 예비로 비축해 두자고 했고, 정말로 그럴 권리가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꺼내 쓰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고 있었다. 모두들 기뻐하며 환호하는 가운데 임종의 고통과 기쁨의 중간 지점에서 침묵을 지키며 밤을 밝히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여겨졌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물론 패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장차 패스트가 그것을 증명해 줄 터였다. 그러나 기차가 기적소리를 내며 끝없이 긴 철로를 지나가고 선박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누비는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몇 주일 앞당겨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의욕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도시 전체가 부르르 몸을 떨고는 돌로 된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어둡고 움직임 없는 밀폐된 장소를 벗어나 마침내 생존자들을 가득 태우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타루와 리웨도 랑베르와 다른 사람들도 군중과 함께 걸어가면서 몸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한참 전에 대로를 벗어나 인적 없는 골목길로 접어들어 거창이 닫힌 창문들을 따라 걷고 있는데도 기쁨의 환성이 타루와 리웨를 따라 계속 들려왔다. 그런데 피로 때문인지 그들은 그 거창들 뒤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괴로움과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기쁨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다가오는 해방에는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웅성대는 소리가 더 크고 즐겁게 울려 퍼지던 한순간 타루가 걸음을 멈추었다. 어두컴컴한 복도 위를 어떤 형체 하나가 가볍게 달려가고 있었다. 고양이였다. 지난 봄 이후 처음 보는 녀석이었다. 고양이는 길 가운데에서 멈추고 잠시 망설이더니 한쪽 발을 핥고 그 발로 재빨리 오른쪽 귀를 끌적거리고는 다시 소리 없이 달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타루는 미소를 지었다. 그 자그마한 노인도 만족했을 것이다. 2. 패스트가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소굴에서 소리 없이 나왔다가 다시 기어 들어가기 위해 물러가는 그 순간에 도시에는 그 퇴각에 아연실색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었다. 타루의 수첩에 따르면 그 사람은 바로 코타르였다. 사실 그의 수첩은 통계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런지 수첩의 글씨를 읽어내기가 어려워지고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지나치게 자주 넘어갔다. 그의 수첩은 처음으로 객관성을 잃고 개인적인 판단들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포타르와 관련해 상당히 길게 서술하다가 고양이에게 가르침을 받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삽입되기도 했다. 타루는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그 노인에 대해 여전히 깊은 관심을 보였다. 타루가 그 노인을 다시 보려고 애쓴 것을 보면 그에 대한 호의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노인은 더 이상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았다. 1월 25일 저녁이 지나고 며칠 후 타루는 그 좁은 길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고양이들은 전과 다름없이 양지 바른 곳에서 몸을 녹였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도 그 창은 굳게 닫혀 있었고 며칠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타루는 노인이 무척 화가 났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만약 화가 난 경우라면 노인이 자기는 옳은데 패스트가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죽은 경우라면 해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노인도 혹시 성자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타루는 그 노인이 성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수첩에는 어쩌면 우리는 성스러움의 근사지까지만 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악마주의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적혀있다.
수첩에는 코타르에 관한 관찰과 함께 이런저런 사항들이 다양하게 뒤섞여 있었다. 이 중에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그랑에 관한 것들도 있었고, 나머지는 의사 리베의 어머니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 집에 살면서 타루가 리베의 어머니와 나눈 약관의 대화, 노부인의 태도와 미소, 패스트에 대한 그녀의 말 같은 것이 수첩에 자세히 적혀 있었다. 타루는 부인의 겸손한 태도, 모든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버릇, 조용한 거리로 난 창문을 특히 좋아해서 황혼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와 부인을 회색빛 광선 속에서 하나의 검은 그림자로 만들었다가 그 광선이 차차 짙어지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를 녹여버릴 때까지 몸을 바로 세우고 두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은 채 주의 깊은 시선으로 창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보이는 우아함. 타루에게 정확하게 드러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부인의 행동이나 말에서 감지할 수 있는 선량함. 마지막으로 그녀가 생각하지도 않고도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처럼 말없이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그 어떤 광선에도 설령 패스트의 광선이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타로의 글씨는 이상하게 쇠퇴의 징조를 보였다. 이어지는 몇 줄은 읽기 어려웠고 쇠퇴의 증거를 다시 보여주기라도 하듯 마지막 문장에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내 어머니도 그랬다. 나는 어머니의 겸손함을 좋아했고 어머니야말로 내가 항상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다. 8년이 지났지만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없다. 어머니는 자신을 평소보다 더 숨기셨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코타르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자. 통계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한 후 코타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리웨를 여러 번 찾아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번 병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되는 추세를 물어보곤 했다. 병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그 점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적어도 회의적이라고 공언하고 다녔다. 그러나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 것을 보면 그다지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1월 중순에 리웨는 상당히 낙관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코타르는 기뻐하기는커녕 때에 따라 다르긴 해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낙담하는 등 다양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통계 수치가 아무리 희망적이어도 승리를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코타르가 지적했다. 그렇죠. 치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 불안해했지만 코타르는 눈에 띄게 진정되었다. 타루가 있는 자리에서 동네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는 리웨의 의견을 널리 알리려고 애썼다. 사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승리에 대한 최초의 열기가 사라지자 도청의 발표를 듣고 흥분했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심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코타르는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다가도 지난번처럼 낙심하면서 타루에게 말했다. 그래요. 결국 시의 출입문이 열리고 말겠죠. 그러면 두고 보세요. 다들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1월 25일이 되자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쓰더니 며칠 동안 사람들과 떼놓고 싸움을 벌였다.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그는 세상과 땀을 쌓고 하룻밤 사이에 고립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식당이나 공장에서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카페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패스트가 유행하기 전의 모호하지만 절도 있는 생활로 돌아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아파트에 틀어박힌 채 식사도 근처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었다. 저녁에만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필요한 물건을 사서는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인적 없는 거리로 뛰어들어갔다. 타루가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짧은 말 한두 마리 외래 다른 말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교적으로 변해 패스트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고 매번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저녁마다 군중과 함께 즐겁게 휩쓸려 다니기도 했다. 도청의 발표가 있던 날 코타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틀 뒤에 타루가 그를 만났는데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곧 타루는 그에게 변두리 지역까지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타루는 그날 유달리 피곤해서 좀 망설였다. 그렇지만 코타르가 고집을 부렸다. 그는 몹시 흥분한 듯 아무 몸짓이나 해가며 빠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는 타루에게 도청의 발표로 정말 패스트가 끝나는 거냐고 물었다. 타루는 행정당국이 발표했다고 해서 재앙이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일만 생기지 않으면 병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코타르가 말했다. 하기야 도에서도 시의 출입문을 개방하는 시점까지 2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타루가 일깨워 주었다. 참 잘했네요. 코타르가 여전히 우울하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일의 주체로 미루어 볼 때 도청에서 괜한 소리를 한 건지도 모르니까요. 타루는 그럴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시의 출입문이 열릴 테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다. 좋아요. 코타르가 말했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극장에서 새 필름이 들어오는 거죠. 타루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코타르는 웃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패스트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아무 변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모든 것이 전과 같이 즉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지를 알고 싶어 했다. 타루는 패스트가 도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민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는 욕망이 강할 거라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을 테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모든 것을 잊을 수는 없으며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스트는 흔적을 남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키 작은 연금 생활자는 자기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기관의 조직 자체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예를 들어 모든 기관이 전과 마찬가지로 작동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타루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기관들은 전염병 기간 중에 엉망이 되었으니 다시 시작하려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또 새로운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러자면 어쨌든 기존의 기관들을 재조직할 필요성도 염두에 둬야 할 터였다. 아, 정말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겠군요. 코타르가 말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어 코타르의 집 근처에 다다랐다. 코타르는 활기를 띠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럼요. 타루가 말했다. 어쨌든 당신 일도 잘 해결되겠죠.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들은 문 앞까지 가서 악수를 했다. 맞아요. 코타르는 점점 더 흥분하며 말했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어두운 복도에서 남자 2명이 불쑥 나타났다.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코타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시간도 없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사복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코타르가 맞느냐고 묻자 코타르는 둔한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더니 몸을 돌려 그들이나 타루가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놀라움이 진정되자 타루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신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조사할 게 좀 있다고 말하고는 코타르가 사라진 쪽으로 서두르지 않고 가버렸다. 집에 돌아와 타루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곧 이어 피로감을 언급했다. 그의 글씨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다. 덧붙여서 자기에게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준비를 게을리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고는 과연 자신이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 삼아 낮과 밤의 어떤 시각이 되면 인간은 비겁해지는데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그 시각뿐이라고 적어 놓았다. 타루의 수첩은 그렇게 끝나 있었다. 3. 그 다음날
시의 출입문이 열리기 며칠 전 의사 리웨는 기다리던 전보가 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며 정호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도 그의 하루하루는 패스트가 절정이던 때 못지않게 기진맥진했지만 결정적인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의 피로감은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 희망을 품게 된 것이 기뻤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고 항시 긴장하고 저항하며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행복이란 투쟁을 위해 묶어놓았던 힘의 다발을 감정을 토로하며 풀어놓는 것이다. 기다리던 전보도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리웨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새 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수의실 앞을 지나갔다. 새로운 수의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리웨는 피로와 가난으로 파리해진 자기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렇다. 수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리라. 그리고 운이 좋으면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가 그를 맞으러 와서 타로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외출할 형편이 아니었고 막 자리에 다시 누웠다는 것이다. 리웨의 어머니는 걱정하고 있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들이 말했다. 타로는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었다. 묵직한 머리가 베개 속에 푹 파묻혀 있었고 두꺼운 이불 밑으로 두툼한 가슴이 뚜렷이 드러났다. 열이 있었고 두통 때문에 괴로워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정세로 보아 패스트 같다고 그가 리웨에게 말했다.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진찰하고 나서 리웨가 말했다. 그러나 타로는 갈증 때문에 괴로워했다. 복도에 나와 의사는 어머니에게 패스트 초기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 이제 와서 어쩜 이럴 수가 있니? 그러고는 곧이어 말했다. 베르나르, 집에서 치료하자. 리웨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시의 출입문도 곧 개방되겠죠. 어머니만 안 계셨으면 누구보다 저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베르나르, 그녀가 말했다. 나와 타루 둘 다 집에 있게 해주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예방주사를 맞은 지 얼마 안 되었잖니? 그건 타루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피곤해서 마지막 혈청주사 맞는 것을 빼먹을 수도 있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리웨는 서둘러 자기 진료실에 갔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타루가 보니 리웨는 커다란 혈청 앰플을 들고 있었다. 아, 역시 그거군요. 타루가 말했다. 아니에요. 예방삼아 하는 거예요. 타루는 대답 대신 말없이 팔을 내밀고는 자신이 다른 환자들에게 놓아주었던 그 주사를 오랫동안 맞았다. 오늘 저녁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리웨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타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격리되는 건가요, 리웨? 패스트인지 확실치 않은걸요? 타루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혈청 주사를 놓아주면서 격리 지시를 내리지 않는 건 처음 보는군요. 리웨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와 내가 간호할게요. 여기가 더 나을 거예요. 타루가 입을 다물었다. 의사는 앰플을 정리하면서 환자가 무슨 말을 하면 돌아서려고 기다렸다. 결국은 그가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환자가 그를 보고 있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회색빛 눈은 평온했다. 리웨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가능하면 잠을 좀 자두어요. 곧 돌아올게요. 의사가 문 앞까지 갔을 때 그를 부르는 타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타루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타루는 말을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리웨,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사실대로 다 말해주면 좋겠어요. 약속할게요. 타루는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얼굴을 찡그렸다. 고마워요. 죽고 싶진 않으니 싸워야죠. 하지만 성산이 없으면 깨끗하게 죽고 싶어요. 리웨는 몸을 숙여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아니요. 성자가 되려면 살아야죠. 싸워보세요. 강추위는 낮 동안 좀 누그러졌다가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우박이 섞인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황혼역에는 하늘은 좀 맑아진 반면 추위가 살을 애듯 심해졌다. 리웨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외투도 벗지 않고 바로 친구방에 들어갔다. 리웨의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타루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열 때문에 허옇했던 입술은 그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좀 어때요? 의사가 물었다. 타루는 침대 밖으로 드러낸 두툼한 어깨를 약간 어색해 보였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싸우면서 질 것 같아요. 의사가 그에게로 몸을 굽혔다. 타는 듯 뜨거운 피부 아래로
림프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가슴에서는 대장간의 풀무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루는 이상하게 두 가지 정체를 다 보이고 있었다. 리웨는 몸을 일으키면서 혈청의 효력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루가 몇 마디 하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열기가 파도처럼 솟구쳐 그 말마저 삼켜버렸다. 저녁을 먹은 후 리웨와 그의 어머니는 환자 곁에 와 있었다. 타루에게 밤은 투쟁 속에서 시작되었고 새벽까지 패스트와 계속 힘겹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리웨는 잘 알고 있었다. 타루의 어깨가 아무리 단단하고 가슴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아니었다. 조금 전에 리웨가 바늘로 뽑아낸 피, 그리고 영혼보다 더 내밀한 피 속에 있는 무엇,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이 차라리 최선의 무기였다. 리웨는 친구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동안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일, 가령 화농을 촉진시키거나 강심제를 주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우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우연이 반드시 작동해야 했다. 리웨는 패스트의 예기치 않은 모습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패스트는 자신을 퇴치하기 위해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애를 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출현하기도 하고 이미 자리 잡았다고 여긴 곳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패스트는 사람들을 놀래주려고 또다시 애를 쓰고 있었다. 몸은 꼼짝하지 않으면서도 타루는 싸우고 있었다. 고통이 엄습해도 몸부림치지 않고 육중한 몸과 철저한 침묵만으로 싸우며 그는 밤새도록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방심할 수 없음을 나름대로 고백한 셈이었다. 리웨는 그 투쟁의 결과를 오직 떴다 감았다 하는 친구의 눈을 통해 바짝 긴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완되는 눈꺼풀을 통해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리웨와 그의 어머니에게로 옮기는 시선 같은 것을 통해 더듬어 볼 수 있었다. 리웨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타루는 몹시 힘겹게 간신히 미소 지었다. 한순간 거리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요란하게 울리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천둥 소리에 쫓겨 사람들이 달아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거리는 물 흐르는 소리로 가득 찼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에 우박이 섞여들면서 도로에 우박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커다란 포장들이 창문 앞에서 물결치듯 휘날렸다. 리웨는 방 안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가 비 때문에 잠시 정신이 팔렸다가 다시 타루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머리맡에 놓인 램프 불빛이 타루를 비추었다. 리웨의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면서 때때로 머리를 들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제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빠짐없이 다한 셈이었다. 비가 그치자 침묵은 더욱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비롯된 소리 없는 혼란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수면 부족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런지 의사는 질병이 유행하던 기간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던 부드럽고 규칙적인 휘파람 소리가 침묵 저 끝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가 어머니에게 가서 누우라고 눈짓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녀의 눈이 빛나더니 코의 개수가 확실하지 않은 듯 바늘 끝으로 뜨개질감의 코를 조심스레 세어보았다. 리웨는 일어나서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돌아와 앉았다.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서 행인들은 서둘러 보도를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줄어들고 멀어져 갔다.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산책하며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밤이 병이 유행하지 않던 시절의 밤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사는 처음으로 느꼈다. 그 밤은 패스트로부터 해방된 밤이었다. 추위와 햇빛과 군중에게 쫓긴 병이 시내의 어둡고 깊은 곳을 빠져나와 이 따뜻한 방에 숨어들어 꼼짝 않고 누워있는 타로의 몸에 최후의 공격을 퍼붓는 것 같았다. 재앙은 더 이상 도시의 하늘을 휘젓지 않았다. 그 대신 방 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가만히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리웨의 귀에 들려오던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다. 방에서도 그 소리가 그치기를, 방에서도 패스트가 패배를 선언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새벽이 되기 직전에 리웨는 어머니에게 몸을 굽히고 말했다. 8시에 교대할 수 있도록 눈 좀 붙이세요. 주무시기 전에 소독하시고요. 리웨 부인은 일어나서 뜨개질감을 정리한 뒤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타루는 얼마 전부터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단단한 이마 위에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엉켜 보였다. 부인이 한숨을 쉬자 환자가 눈을 떴다. 자기를 굽어보는 부드러운 얼굴을 보고는 끓어오르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늘 짓곤 하던 미소가 다시 얼굴에 나타났다. 그러나 눈은 이내 다시 감기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되자 리웨는 조금 전까지 어머니가 앉아있던 안락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리는 잠잠했고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아침 기운이 방 안에 감돌기 시작했다. 의사는 깜빡 선잠이 들었다가 새벽의 첫 마차 소리에 깨어났다. 오한이 느껴졌다. 타루를 보니 상태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어 잠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차 밖에서 나는 나무와 새소리가 아직도 멀리서 계속 들려왔다. 창문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의사가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자 타루가 무표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았다. 잠잔 거 맞죠? 리웨가 물었다. 네. 숨쉬기는 좀 편해졌나요? 네, 조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리웨는 입을 다물었다가 잠시 후에 말했다. 아니요, 타루.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침이면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거 알잖아요. 타루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고마워요.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리웨는 침대 발치에 앉아 있었다. 바로 곁에서 환자의 다리가 느껴졌다. 죽은 사람의 다리처럼 길고 딱딱했다. 타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또 열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리웨? 그가 숨가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오에는 알게 되겠죠. 타루는 눈을 감았다. 힘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얼굴에 피곤한 표정이 드러났다. 몸 깊숙한 곳 어디에선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그 열이 어서 올라오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떴지만 그의 시선은 흐릿했다. 곁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리웨를 보고서야 겨우 눈빛이 밝아졌다. 물 좀 마셔요. 리웨가 말했다. 물을 마시고 나서 그가 다시 고개를 베개에 떨어뜨렸다. 오래 걸리네요. 그가 말했다. 리웨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타루는 시선을 돌린 채 더 이상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면의 뚝을 무너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열이 그의 이마에까지 역류하듯 뚜렷이 몰려들었다. 타루가 시선을 돌려 의사를 쳐다보았다. 의사는 긴장한 얼굴로 용기를 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다. 타루는 다시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지만 미소는 꽉 담은 턱과 입술 이상을 넘지 못했다. 입술이 마치 허연 거품으로 시멘트 칠을 해놓은 것 같았다. 얼굴은 굳어있지만 두 눈은 아직도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7시에 리웨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다. 의사는 사무실로 가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대리 근무자를 배치시켰다. 병원 진료는 나중으로 미루고 자기 진료실에 있는 긴 의자에 잠시 누웠다가 곧바로 일어나 방으로 갔다. 타루의 머리가 리웨 어머니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는 마주잡은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린 채 옆에 있는 의자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있는 마치 그림자 같은 조그만 형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어찌나 강렬하게 바라보았던지 부인이 자기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가 일어나 침대 머리맡 전등을 껐다. 그러나 커튼 뒤에서 햇살이 빠르게 새어들어왔다. 잠시 후 환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을 때 그녀가 보니 환자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숙이고 베개를 바로 세워주었다. 몸을 일으키면서 그녀는 축축이 젖은 채 엉켜있는 그의 머리카락에 잠시 손을 얹었다. 그때 고맙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부인의 귀에 들려왔다. 부인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타루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기진맥진한 얼굴에 다시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정오의 열은 절정에 달했다. 뱃속에서 나오는 듯한 기침이 환자의 몸을 뒤흔들었고 환자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림프절은 더 이상 부어오르지 않았지만 관절의 오금마다 나사처럼 단단히 박혀 없어지지 않았다. 리웨가 판단컨대 절제 수술은 불가능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면서도 타루는 아직도 간간히 친구를 쳐다보았다. 오래지 않아 눈을 뜨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황폐해진 그의 얼굴은 햇빛에 드러날 때마다 더욱 창백해졌다. 그의 온몸이 폭풍에 휩쓸리듯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의 모습을 비추던 번개도 이제 점점 드물어졌다. 타루는 폭풍 깊은 곳으로 서서히 표류해 가고 있었다. 리웨 앞에는 이제 미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가면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에게 그토록 친근했던 한 인간이 지금은 창에 찔리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병 때문에 불태워지고 하늘에서 불어오는 정오의 찬바람에 온몸을 뒤틀면서 그의 눈앞에서 패스트의 물길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난파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재앙에 대항할 무기도 없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기슭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에게는 또다시 빈손과 고통스럽고 애달픈 마음뿐이었다. 결국에는 무기력한 눈물이 앞을 가려 타루가 갑자기 벽 쪽으로 돌아 눕는 것도 그의 몸 어딘가에서 근원적인 줄 하나가 끊어지기라도 한 듯 힘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숨을 거두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그 후에 이어진 밤은 투쟁의 밤이 아니라 침묵의 밤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그 방에서 이제 제대로 옷을 차려입은 시신 위에서 리웨는 예기치 않은 정적이 떠도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어느 날 밤 시의 출입문이 습격당한 직후에 아래쪽에서는 패스트가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테라스 위에서 느꼈던 그 정적이었다. 그때도 이미 그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온 사람들의 침대에서 솟아오르던 침묵을 생각했었다. 그것은 어디서나 똑같은 휴식이었고 똑같이 장엄한 공백이었으며 전투를 치른 뒤에 찾아오는 언제나 똑같은 진정 상태였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친구를 에워싸고 있는 침묵은 너무나 깊고 패스트에서 해방된 도시와 거리의 침묵과 너무나 긴밀하게 일치해서 리웨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패배, 전쟁은 끝내지만 평화 자체를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패배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타루가 종국에 가서 평화를 되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나 친구를 묻은 사람에게 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리웨 자신에게도 다시는 평화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다. 맑고 싸늘한 하늘에 별들이 얼어붙어 있었다. 어둑어둑한 방에서도 유리창을 짓누르는 추위와 북극의 밤으로부터 불어와 파랗게 얼려버리는 매서운 바람이 느껴졌다. 침대 옆에는 리웨의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머리맡 전등의 불빛을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방 한가운데는 리웨가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채 안락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생각이 났지만 리웨는 그때마다 그 생각을 물리쳤다. 깊은 밤이 아니어서 행인들의 구두소리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왔다. 모두 다 처리했니? 어머니가 물었다. 네,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밤샘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따금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시선이 마주치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밤이면 늘 들려오던 소리들이 거리에서 계속 이어졌다. 아직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자동차들이 다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포장도로를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 말소리, 부르는 소리, 다시 돌아온 침묵, 말굽소리, 전차 두 대가 커브를 돌며 삐걱대는 소리, 웅성대는 불분명한 소리, 그리고 다시 밤의 숨소리. 베르나르, 네? 피곤하지 않니? 괜찮아요. 그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 또는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와 그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혹은 그는 평생 자신의 애정을 침묵 이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옆에서 살아왔으면서도 진정한 우정을 경험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그날 저녁 타루가 죽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타루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싸움에서 졌다. 하지만 리웨는 무엇을 얻었는가? 패스트를 겪었고 패스트에 대한 추억을 가졌다는 것. 우정을 경험했고 우정에 대한 추억을 가졌다는 것. 애정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애정에 대한 추억을 갖게 되리라는 것. 그가 얻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패스트 그리고 삶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식과 기억뿐이었다. 타루가 싸움에서 이긴다고 말한 것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자동차가 또 한 대 지나갔고 리웨 부인은 의자 위에서 몸을 약간 움직였다. 리웨가 어머니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피곤하지 않다고 하고는 말을 이었다. 산에 가서 좀 쉬다 오는 게 좋겠구나. 거기로 말이다. 그럴게요, 어머니. 그렇다. 거기로 가서 쉬어야 할 것이다. 안 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것 또한 기억을 위한 어떤 구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라면 희망하는 것을 다 잃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기억에 남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삶은 얼마나 괴로운 삶일까. 타루가 경험한 삶이 아마 그런 삶이리라. 그래서 그는 환상 없는 삶이 얼마나 황량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타루는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권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남을 단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희생자도 때로는 사형 집행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분열과 모순 속에서 살았고 희망이랑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성스러움을 추구하고 인간에 대한 봉사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실 리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앞으로 타루에 대해서는 자동차 핸들을 두 손에 잡고 운전하던 한 남자의 이미지 또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육중한 육체에 대한 이미지만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삶의 온기와 죽음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인식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 리베가 아내의 사망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그는 자기 진료실에 있었다. 어머니가 그의 뛰다시피 들어오더니 전보 한 장을 건네주고는 우편 배달부에게 팁을 주려고 도로 나갔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전보를 펼친 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찬란한 아침이 항구 위로 밝아오는 광경을 창을 통해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다. 베르나르, 어머니가 불렀다. 의사는 정신이 딴 데 팔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무슨 전보냐? 어머니가 물었다. 그렇게 됐대요. 의사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리베의 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의사는 잠자코 있다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이 새삼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달 전부터 그리고 이틀 전부터 계속되어 온 바로 그 고통이었다.